60세 이후 역기 운동은 소용없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근육이 어떻게 자란다고 알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면 근육이 자란다.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이 만들어진다. 운동한 뒤 잘 쉬면 근육이 회복된다. 물론 이 말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근육이 자라는 과정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이는 이유를 묻자 누군가 엑셀을 밟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엑셀을 밟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엑셀을 밟았을 때 엔진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연료는 어떻게 연소될까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힘은 어떻게 바퀴까지 전달될까요? 왜 같은 엑셀을 밟아도 어떤 자동차는 빠르게 나가고 어떤 자동차는 힘없이 천천히 움직일까요? 연료가 부족하거나 엔진에 문제가 있거나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엑셀을 아무리 세게 밟아도 자동차는 원하는 만큼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운동하면 근육이 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설명이라기보다 관찰에 가깝습니다.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는 말은 현상을 말해줄 뿐 구름 속에서 물방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떨어지는지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운동하면 근육이 자란다는 말도 비슷합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운동을 해도 빠르게 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몇 달 동안 운동해도 거의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2번만 운동해도 계단을 훨씬 편하게 오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4번 운동해도 여전히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힘들까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런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이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 등록합니다. 운동복과 신발을 준비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운동하겠다는 계획도 세웁니다. 처음 며칠은 기분이 좋습니다. 몸이 뻐근하면 운동이 잘 된 것 같고 땀이 나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인터넷에서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달걀과 우유도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기대했던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팔은 눈에 띄게 굵어지지 않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장바구니를 들면 손과 어깨가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늙어서 근육이 생기지 않는구나. 젊을 때나 운동이 효과가 있었지. 지금은 소용없구나. 내 몸은 이미 회복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버렸구나. 하지만 이것은 너무 빠른 결론입니다. 과학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는 결과를 본 뒤 곧바로 원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운동했는데 강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이 때문이다. 이 문장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확인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운동의 강도는 적절했을까요? 동작은 제대로 수행했을까요? 운동하지 않는 시간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지는 않았을까요? 식사는 근육이 회복하기에 충분했을까요? 단백질을 저녁 한 끼에만 몰아서 먹지는 않았을까요? 잠은 충분히 잤을까요? 운동의 강도를 조금씩 높였을까요? 아니면 몇 달 동안 계속 똑같은 무게만 들었을까요? 관절 통증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나이라는 한 단어를 붙이는 순간 이런 질문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현상에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그 현상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는 이유를 묻자 가을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라는 말은 원인이 아니라 시기의 이름일 뿐입니다. 왜 기온과 햇빛의 변화가 나무의 호르몬과 세포에 영향을 주고 결국 잎과 가지 사이의 연결을 약하게 만드는지 알아야 실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를 나이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여러 변화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이는 설명의 끝이 아니라 질문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근육이 운동 신호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질까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력이 달라질까요? 단백질을 이용하는 효율이 달라질까요? 신경이 근육에 명령을 전달하는 속도가 달라질까요?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달라질까요? 오늘 우리는 근육이라는 작은 우주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육을 단순히 팔과 다리에 붙어있는 고깃덩어리로 보지 않고 신호를 감지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며 영향을 받아들이고 손상을 복구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60세 이후에는
단순히 엮기만 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근육은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70세에도 가능합니다. 80세에도 몸의 조건과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하면 힘과 기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젊을 때보다 그 문이 조금 무거워졌을 뿐입니다. 문이 무거워졌다고 해서 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이 어떤 방향으로 열리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하나의 밧줄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면 밧줄에 강한 장력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근육을 이루는 구조에 아주 작은 부담과 변화가 생깁니다. 몸은 이 자극을 감지합니다. 이 근육은 지금보다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 다음에도 비슷한 부담이 올 수 있다. 그러므로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몸은 이런 방향으로 적응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과정을 근육이 손상되고 다시 복구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맞습니다. 하지만 손상이 생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더 강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건물의 벽에 금이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벽에 금이 생긴 사실만으로 건물이 더 튼튼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누군가 금이 갔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디가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하라는 명령이 내려져야 합니다. 시멘트와 벽돌 같은 재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작업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이 진행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료만 산더미처럼 쌓아둔다고 벽이 저절로 수리되지는 않습니다. 작업자에게 명령만 내리고 재료를 주지 않아도 공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밤낮 없이 계속 벽을 두드리면서 수리할 시간을 주지 않아도 건물은 더 약해질 것입니다. 근육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운동은 몸에 수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만듭니다. 단백질과 충분한 영양은 수리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합니다. 신경과 세포 안의 여러 신호는 어디를 어떻게 보강해야 하는지 전달합니다. 휴식과 수면은 실제 복구가 이루어질 시간을 제공합니다. 일상적인 움직임은 혈액과 에너지가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계속 부족하면 근육을 만드는 공사는 느려집니다. 따라서 나는 운동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몸은 운동이라는 자극을 회복과 성장으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개 행동 하나만 떼어놓고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엮기를 들었으니 강해져야 한다. 단백질을 먹었으니 근육이 생겨야 한다. 하루만 볼을 걸었으니 건강해져야 한다. 하지만 생물학적 시스템은 동전 자판기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전을 하나 넣으면 정해진 상품 하나가 바로 나오는 식이 아닙니다. 몸은 수많은 조건이 동시에 영향을 주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복잡하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것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요소를 하나씩 분리해서 살펴본 다음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 근육이 운동 신호를 듣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젊은 근육은 비교적 작은 신호에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오랜만에 운동을 해도 며칠 뒤 몸이 단단해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식사를 조금만 잘 챙겨도 회복이 빠릅니다. 잠을 하루 이틀 부족하게 자도 다음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같은 운동과 같은 식사에 대한 반응이 조금 둔해질 수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흔히 동화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어렵게 들리지만 의미는 단순합니다. 근육을 만들고 보존하라는 신호에 대한 반응이 예전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동화 저항성이 있다는 것은 근육이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육이 완전히 고장났다는 뜻도 아닙니다. 더 이상 강해질 수 없다는 뜻은 더욱 아닙니다. 단지 예전보다 조금 더 분명하고 반복적인 신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라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디오가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호가 약하면 잡음이 섞입니다.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음악이 끊깁니다. 안테나의 방향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라디오를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신호를 분명하게 보내고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면 여전히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근육도 비슷합니다. 월요일에 갑자기 아주 강한 운동을 합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요일에는 피곤해서 운동을 건너뜁니다. 토요일에는 산책을 조금 합니다. 식사는 어떤 날은 잘 먹고
어떤 날은 빵이나 국수로 대충 해결합니다. 잠드는 시간도 매일 다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육이 받는 신호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근육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월요일에는 강해지라는 신호가 왔습니다. 화요일부터는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단백질과 에너지는 일정하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잠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몸은 어떤 방향으로 적응해야 할까요? 계속 강해져야 할까요? 에너지를 아껴야 할까요? 일시적인 사건에 대응해야 할까요? 몸은 우리의 결심이나 말보다 반복되는 패턴을 믿습니다.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운동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중요하지만 근육은 생각을 직접 듣지 못합니다. 근육이 듣는 것은 반복되는 물리적 신호입니다. 매일 일정한 수준으로 움직이는가? 일주일에 두세 번 힘을 쓰는가? 며칠 또는 몇 주가 지나면서 자극이 조금씩 증가하는가? 식사 때마다 회복에 필요한 재료가 공급되는가? 운동 뒤 충분히 쉬는가? 이 패턴이 반복될 때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근육과 신경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한 번의 완벽한 운동보다 여러 주 동안 반복되는 적절한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에 아주 무거운 것을 들어 몸살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것보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작해 꾸준히 이어가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많은 사람은 운동의 효과가 고통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플수록 운동이 잘 된 것이다. 다음 날 움직일 수 없을 정도여야 근육이 생긴다. 땀이 많이 날수록 지방이 빠진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과학적이라기보다 감정적입니다. 고통은 자극이 있었다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지만 적절한 적응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너무 강한 자극은 회복 능력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운동하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부터 무리하면 근육보다 관절과 힘줄이 먼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며칠 운동하고 몇 주 쉬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일관된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또 무리합니다. 그리고 또 쉽니다. 이것은 강한 훈련이 아니라 불규칙한 충격의 반복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더 강한 의지보다 더 정확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몸이 늙었기 때문에 약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의 반응을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리학에서 정교한 장비를 다룰 때 무조건 큰 힘을 가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를 관찰하고 조건을 조절합니다. 어떤 변수가 결과를 바꾸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우리 몸도 그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오늘 운동한 뒤 내일 몸은 어떤가? 근육이 가볍게 뻐근한가? 관절에 날카로운 통증이 있는가? 잠은 잘 오는가? 다음 운동 때 같은 동작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관찰하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근육을 키우려면 무조건 근력 운동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근육을 줄이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들고 싶다며 일상적인 걷기를 줄이고 헬스장에서 역기만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무거운 것을 드는 조직인 동시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걷는 동안에도 근육은 일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일합니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장을 볼 때도 근육은 일합니다. 이때 근육은 혈액 속의 포도당과 지방을 받아들여 에너지로 바꿉니다. 혈액이 산소와 영양을 운반하면 근육세포는 그것을 이용해 수축합니다. 우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몸은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유지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몸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매우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오랫동안 세워둔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료와 오일은 오래되고 배터리는 약해지고 타이어의 공기는 빠지고 여러 부품이 굳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닳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 역시 다른 종류의 문제를 만듭니다. 근육도 비슷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손상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으로 걷고 움직이면 근육은 계속해서 연료를 사용합니다. 혈액이 흐르고 관절이 움직이며 신경과 근육이 반복해서 협력합니다. 이런 상태는 근력 운동의 자극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걷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걷기는 매우 좋은 운동이지만 걷기만으로 모든 근력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체 근육이나 강한 힘을 내는 능력은 별도의 저항 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주일에 두세 번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나머지 시간 내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도 이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기초적인 움직임과 근력 운동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일상적인 움직임은 땅을 고르는 일과 같습니다. 근력 운동은 그 위에 집을 짓는 일입니다. 땅만 평평하게 만들고 집을 짓지 않으면 살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울퉁불퉁하고 약한 땅 위에 무거운 집부터 올리면 집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둘을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가능한 만큼 걷습니다. 숨이 조금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40분이나 1시간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10분밖에 걷지 못한다면 10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운동을 시작할 때 자꾸 이상적인 숫자부터 생각합니다. 하루 만보, 하루 1시간, 한 번에 20번씩 3세트. 하지만 몸은 숫자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몸이 반응하는 것은 현재 능력보다 조금 높은 실제 자극입니다. 평소 하루에 1000보밖에 걷지 않는 사람에게 3000보는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만 보를 걷는 사람에게 3000보는 운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학적이라는 것은 유명한 숫자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 조건을 확인하고 변화량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걷기와 함께 일주일에 두세 번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단순한 동작으로 충분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 펴기를 합니다. 물병이나 가벼운 가방을 들어 올립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 종아리에 힘을 줍니다. 안전한 지지대 옆에서 한 발로 균형을 잡아봅니다. 이런 동작이 너무 단순해서 운동 같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의 가치는 동작이 화려한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몸에 적절한 자극을 주고 실제 기능을 향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이 동작에는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필요합니다. 몸통을 안정시키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발의 위치를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신경 기능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의자에서 일어나는 능력은 단순한 운동 기록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기능입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의자를 짚어도 됩니다. 다음에는 손에 의존하는 힘을 조금 줄입니다. 그 다음에는 손을 허벅지 위에 가볍게 올립니다. 나중에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점진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헬스장 기계에 표시된 무게가 없다고 해서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비싼 기계를 사용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관찰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고 변화를 확인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5번 일어날 수 있었다면 일주일 뒤에는 6번 할 수 있는지 봅니다. 처음에는 높은 의자를 사용했다면 나중에는 조금 낮은 의자를 사용해 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일어났다면 나중에는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힘있게 일어나 봅니다. 이것이 측정이고 실험이며 적응입니다. 다음으로 단백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이 생긴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단백질은 근육 자체가 아닙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재료입니다. 벽돌을 많이 사서 마당에 쌓아 두었다고 집이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설계가 필요합니다. 공사를 시작하라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벽돌을 옮기고 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작업이 끝난 뒤 굳고 안정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지 않고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저절로 커지지는 않습니다. 몸에 추가된 단백질은 근육 외에도 여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동은 열심히 하면서 식사를 부실하게 하면 수리 재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이 근육은 더 많은 힘을 내야 한다. 현재 구조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강하게 보강하라. 단백질은 이 요청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운동과 단백질은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둘은 연결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 커피와 빵만 먹습니다. 점심에는 국수나 죽으로 간단히 해결합니다. 저녁에야 고기나 생선을 조금 먹습니다. 하루 전체를 보면 음식을 먹기는 했지만 근육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일정하게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육은 하루 한 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분해와 합성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저녁 한 끼에만 몰아먹기보다 각 식사에 나누어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계산을 하기 전에 아주 단순한 원칙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에 눈에 보이는 단백질 공급원을 하나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달걀이나 우유, 요구르트, 두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생선이나 콩, 닭고기, 두부가 들어간 반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살코기나 생선, 달걀, 콩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특정 음식만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닭가슴살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생선이 소화하기 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두부와 콩이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태도는 어떤 음식 하나를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화 능력, 식습관을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점도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나 간 질환, 당뇨병 또는 다른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 인터넷 영상만 보고 단백질 섭취량을 갑자기 크게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이 먹는 것이 항상 과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양이 많을수록 효과가 커진다는 생각은 너무 단순합니다. 약도 적절한 양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도 적절한 자극에서는 몸을 강하게 만들지만 회복 능력을 크게 넘으면 부상과 피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질환과 복용 중인 약, 의료진의 지침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과학은 일반적인 원리를 개인의 조건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누군가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나에게도 반드시 같을 것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단백질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운동 직후 몇 분 안에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물론 운동 뒤 적절한 영양 섭취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60세 이후 근육 건강에서 더 큰 문제는 대개 몇 분의 차이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식사가 부실하다는 데 있습니다. 운동 직후 단백질 음료를 마셨지만 아침과 점심을 거의 먹지 않았다면 전체 환경은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세부 사항에 집중하다가 큰 구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파인만은 어떤 문제를 이해하려면 어려운 단어에 숨지 말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 합성이라는 어려운 말을 안다고 해서 근육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은 운동을 통해 필요를 감지합니다. 음식에서 들어온 단백질은 소화 과정을 거쳐 더 작은 구성 요소로 나뉩니다. 몸은 그 재료를 이용해 여러 조직을 유지하고 복구합니다. 근육에 강해질 필요가 있다는 신호가 반복되면 이용 가능한 재료 중 일부가 그 적응 과정에 사용됩니다.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단어가 실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근육이 약해진 이유를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이 그렇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몸에서 생기는 거의 모든 변화를 나이로 설명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나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잠이 얕아져도 나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억이 예전 같지 않아도 나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도 나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나이는 여러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이 있다는 것과 모든 원인을 설명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나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름표는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로 인해 어떤 조건이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육의 반응이 느려졌다면 신호를 더 일정하게 주면 됩니다. 회복이 오래 걸린다면 운동 사이의 시간을 조절하면 됩니다. 한 끼 식사에 대한 반응이 약해졌다면 단백질과 전체 식사를 더 고르게 구성하면 됩니다. 빠른 힘이 줄었다면 안전한 방식으로 신경과 근육의 속도를 훈련하면 됩니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문제를 나이라는 거대한 단어 하나로 묶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회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근육은 헬스장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헬스장에서는 근육을 만들라는 요청이 발생합니다. 실제 수리와 적응은 운동이 끝난 뒤에 일어납니다. 운동 중에는 근육이 에너지를 사용하고
강한 긴장을 견딥니다. 몸은 그 자극을 기록합니다. 이후 식사와 휴식, 수면을 통해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 조직을 복구합니다. 따라서 잠을 줄여가며 운동하는 것은 공사 시간을 없애면서 공사를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강하게 운동합니다. 낮에는 계속 피곤합니다. 또 건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다음 날도 운동합니다. 겉으로는 부지런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관점에서는 회복할 틈 없이 계속 새로운 일을 요구받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는 젊을 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같은 부위를 연속으로 운동해도 견딜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밤에 잠을 조금 못 자도 다음날 운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같은 자극 뒤에 몸이 안정되는데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쓸모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시스템의 반응 시간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물리학에서도 어떤 시스템은 빠르게 반응하고 어떤 시스템은 천천히 안정됩니다. 작은 컵의 물은 열을 가하면 금방 따뜻해집니다. 큰 냄비의 물은 같은 불에서도 더 천천히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불을 끈 뒤 식는 속도도 다릅니다. 우리는 반응 속도가 다르다고 해서 한쪽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시스템의 특성을 이해하고 시간을 조절합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이 느려졌다면 자극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동의 간격과 양을 조절하면 됩니다. 같은 부위를 매일 강하게 운동하기보다 충분한 회복 시간을 둘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하체 중심 운동을 하고 화요일에는 가볍게 걷습니다. 수요일에는 상체와 균형 운동을 합니다. 목요일에는 일상적인 움직임을 유지하며 몸 상태를 관찰합니다. 금요일에는 다시 전신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과 회복이 번갈아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몸은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평소보다 지나치게 피곤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는가? 관절이나 힘줄에 날카로운 통증이 있는가? 이전 운동에서 생긴 통증이 며칠 동안 줄어들지 않는가? 잠들기가 어려워졌거나 자주 깨는가? 같은 운동을 하는데 힘이 계속 떨어지는가? 평소 즐겁던 운동이 갑자기 매우 싫게 느껴지는가? 이런 신호들이 반복된다면 운동을 더 세게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 부담과 회복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육의 뻐근함과 위험한 통증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한 근육이 다음날 약간 뻐근한 것은 적응 과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 안쪽이 찌르는 듯 아프거나 움직일 때 날카로운 통증이 나거나 통증 때문에 자세가 무너진다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통증을 견디는 것이 용기는 아닙니다. 통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지성입니다. 고통을 참아야 강해진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을 쓰면 숨이 차고 근육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손상을 경고하는 통증까지 훈련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몸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몸이 보내는 정보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태도입니다. 맹목적으로 믿지도 않고 막연히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관찰하고 구분합니다. 잠은 회복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잠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의 관점에서 잠은 매우 바쁜 시간입니다. 신경계는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합니다. 여러 호르몬과 대사 과정이 조절됩니다. 손상된 조직의 복구가 진행됩니다. 면역 기능도 잠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면이 계속 부족하면 운동을 수행하는 능력뿐 아니라 운동 뒤 적응하는 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균형과 판단력이 떨어져 부상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완벽한 잠을 자야만 운동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에서 잠은 늘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화장실 때문에 여러 번 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가능한 한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듭니다. 밤에는 너무 밝은 빛과 자극적인 화면을 줄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과식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피합니다. 침실을 지나치게 덥게 하지 않습니다. 낮에 적절히 움직이고 햇빛을 보는 것도 수면 리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운동과 별개의 생활 습관으로 보지 마십시오. 잠도 훈련의 일부입니다. 운동 계획표에 세트 수와 반복 횟수만 쓰고 수면은 무시한다면
계획의 절반만 세운 것입니다. 이제 근육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근육이라고 하면 팔의 굵기와 허벅지의 크기를 떠올립니다. 물론 근육량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일상생활에서는 근육이 얼마나 큰가뿐 아니라 그 힘을 얼마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닥이 미끄러워 발이 앞으로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오랫동안 천천히 큰 힘을 내는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반대쪽 다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발을 다시 바닥에 놓아야 합니다. 몸통을 세우고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경이 상황을 감지하고 근육에 명령을 보내야 합니다. 근육은 그 명령을 받아 빠르게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늦으면 충분한 힘이 있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파워입니다. 파워는 단순히 힘이 세다는 뜻이 아닙니다. 얼마나 빠르게 힘을 만들어내는가와 관련된 능력입니다. 무거운 상자를 천천히 밀 수 있는 사람도 갑자기 균형을 잃었을 때 빠르게 발을 움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우 큰 근육이 없어도 빠르게 반응해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빠른 움직임과 관련된 신경과 근육 기능이 감소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무거운 엿기를 위험하게 휘둘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빠르게 힘을 쓰는 훈련은 반드시 위험하고 폭발적인 동작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무게나 적당한 무게를 사용하면서 들어 올리는 단계에서 가능한 한 힘있게 움직이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움직임은 안전을 위해 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움직이려는 명령 자체가 신경과 근육의 협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앉고 안정적으로 일어납니다. 몸이 익숙해지고 통증 없이 동작할 수 있게 되면 일어나는 순간에는 조금 더 힘있게 일어나려고 해봅니다. 갑자기 뛰어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잃을 정도로 서두르는 것도 아닙니다. 동작의 안전성을 유지한 채 힘을 내는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벽 팔굽혀 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벽 쪽으로 몸을 천천히 낮춥니다. 그 다음 벽을 조금 더 힘있게 밀어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 발 뒤꿈치 들기에서는 천천히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바닥을 힘있게 밀어봅니다. 이런 훈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보기에 놀랍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 기능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과학은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야 과학인 것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원리를 정확히 적용하면 단순한 동작도 과학적입니다. 반대로 최신 장비를 사용해도 자신의 목적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과학적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현실적인 실행 계획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움직이십시오. 여기서 매일 움직인다는 말은 매일 힘든 운동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몸에 자주 움직임의 신호를 주라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었다면 1시간에 한 번 정도 일어나 집안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서서 걸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가능한 범위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무조건 계단을 이용하라는 식의 극단적인 규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릎이나 심장 상태에 따라 계단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안전한 움직임을 선택하면 됩니다. 걷기를 시작할 때는 현재 가능한 시간부터 시작합니다. 5분도 괜찮습니다. 10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5분이 너무 짧다고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0분과 5분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5분과 10분의 차이도 큽니다. 그러나 10분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40분을 목표로 잡으면 며칠 뒤 포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몸은 거대한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 반응합니다. 가능하다면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어봅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짧은 문장으로 대화할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하지만 어지럽거나 가슴 통증이 있거나 비정상적으로 숨이 차다면 즉시 멈추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중대한 질환이 있는 분은 운동 강도를 높이기 전에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일주일에 2~3번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근력 운동은 반드시 헬스장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벽 팔굽혀 펴기, 물병 들어 올리기, 발 뒤꿈치 들기, 튼튼한 의자나 벽을 잡고 옆으로 다리 들기, 안전한 지지대 옆에서 균형 잡기, 이런 동작으로도 주요 근육과 신경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가지 기본적인 움직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무릎과 엉덩이를 펴며 일어나는 동작, 무언가를 밀어내는 동작, 무언가를 당기는 동작, 물건을 들고 버티는 동작, 발목과 종아리를 사용하는 동작, 균형을 유지하는 동작. 처음에는 모든 동작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동작을 5번에서 8번 정도 해보고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다면 반복을 조금 늘립니다. 너무 어렵다면 동작 범위를 줄이거나 지지대를 사용합니다. 운동 중 숨을 오래 참지 마십시오. 힘을 쓸 때 천천히 숨을 내쉬고 돌아올 때 들이마시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반복해 횟수만 채우기보다 관절의 위치와 균형을 느끼면서 움직이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한 자세를 만들려고 지나치게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증을 무시한 채 억지로 정해진 모양을 따라 해서도 안 됩니다. 정확한 동작은 교과서의 그림과 완전히 똑같은 동작이 아니라 목표 근육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관절 조건에 맞게 안전하게 수행하는 동작입니다. 셋째, 운동을 조금씩 어렵게 만드십시오. 이 원칙을 점진적 과부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은 어려워 보이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몸이 익숙해진 자극보다 아주 조금 더 어려운 일을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5번 일어나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몇 주 뒤 10번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10번만 반복하면 몸은 더 이상 크게 변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몸은 이미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작은 변화를 줍니다. 반복을 2번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조금 낮은 의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을 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물건을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동작을 조금 더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지 마십시오. 반복도 늘리고, 무게도 늘리고, 속도도 높이고, 운동 횟수까지 동시에 늘리면 무엇 때문에 몸이 아픈지 알기 어렵습니다. 과학 실험에서 한 번에 너무 많은 변수를 바꾸면 결과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하나를 조금씩 바꾸십시오. 그리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운동 기록을 간단히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날짜, 동작, 반복 횟수, 사용한 무게, 운동 뒤 느낌, 다음 날 통증과 피로. 이 정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우리는 실제보다 많이 운동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발전한 사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기록은 감정을 사실과 비교하게 해줍니다. 나는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보면 한 달 전에는 의자에서 6번 일어났고 지금은 12번 일어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한 달 전에는 10분 걸으면 쉬어야 했지만 지금은 20분을 걸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분명한 변화입니다. 넷째, 매 끼니에 단백질 공급원을 포함하십시오. 운동하는 날에만 단백질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운동하지 않는 날에도 회복하고 적응합니다. 그래서 하루 전체와 일주일 전체에서 꾸준히 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량이 적은 분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억지로 먹기보다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나누어 먹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달걀찜이나 두부, 생선, 요구르트처럼 비교적 부드러운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알레르기와 질환, 소화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백질만 생각하다 탄수화물과 지방, 채소와 수분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동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 미량 영양소도 몸의 기능에 관여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가 기본입니다. 다섯째, 잠과 휴식을 운동 계획의 일부로 생각하십시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낮잠을 너무 오래 자서 밤잠이 어려워진다면 낮잠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화면과 자극적인 내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밤늦게 과식하면 소화 때문에 잠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술이 잠을 쉽게 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운동한 날에는 더 많이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회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여섯째, 거울보다 기능을 측정하십시오. 팔이 굵어졌는지, 허벅지가 커졌는지만 확인하지 마십시오. 근육의 변화는 외형보다 기능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편해졌는가? 계단을 오를 때 난간에 덜 의지하는가? 장바구니가 전보다 가볍게 느껴지는가? 물건을 높은 선반에 올리기가 쉬워졌는가? 걷는 속도가 빨라졌는가? 보폭이 조금 넓어졌는가?
한 발로 균형을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졌는가?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 몸을 더 빠르게 바로잡는가? 외출 뒤 피로가 덜한가? 이런 변화가 실제로 근육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젊은 사람의 사진과 비교하며 자신의 몸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운동의 목적은 누군가의 몸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자신보다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더 오래 독립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 의자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 장을 보고 물건을 들 수 있는 것, 여행지에서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것,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런 기능은 사진으로는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합니까? 가벼운 무게를 들어야 합니까? 정답은 한 단어가 아닙니다. 현재의 능력과 건강 상태,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너무 가벼워서 수십 번을 해도 아무런 힘이 들지 않는 무게는 자극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세가 무너지고 관절이 아프며 숨을 통제할 수 없는 무게는 너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무게는 몇 번 반복했을 때 근육이 분명히 힘들지만 동작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마지막 몇 번이 쉽지는 않지만 억지로 몸을 비틀어야 할 정도는 아닌 무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동 경험이 거의 없거나 균형 문제가 있는 분은 처음부터 혼자 무거운 역기를 들기보다 전문가에게 동작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심한 골다공증, 최근 수술, 심장질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심한 관절 질환이 있다면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 지침이 필요합니다. 안전주의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험의 조건을 정확히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학자는 장비의 한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한계를 알기 때문에 더 정확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제한을 인정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 제한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지혜입니다. 운동을 시작한 뒤 체중이 변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체중계는 몸의 모든 변화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력이 좋아지고 움직임이 늘어도 체중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몸속 수분과 지방, 근육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체중 하나만 보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운동한 다음 날 근육통이 없다고 운동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근육통은 운동 효과를 측정하는 정확한 도구가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은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이 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더 좋은 운동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꾸준히 운동한 사람은 효과적인 훈련을 해도 통증이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눈에 띄는 신호를 진짜 결과라고 착각합니다. 땀, 통증, 체중 변화, 팔의 펌프감,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진짜 적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계단이 덜 힘들어지는 것, 같은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는 것, 동작이 더 안정되는 것, 회복이 빨라지는 것, 이것이 실제 변화입니다. 60세 이후 운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경입니다. 우리는 근육만 힘을 낸다고 생각하지만 근육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뇌와 신경이 명령을 보내야 합니다. 근육은 그 명령에 따라 수축합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힘이 빠르게 좋아지는 이유 중 일부는 근육의 크기가 갑자기 크게 늘어서가 아닙니다. 신경이 기존 근육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어떤 근육을 언제 켜야 하는지, 불필요한 긴장을 어떻게 줄일지, 여러 관절을 어떻게 함께 움직일지,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힘을 어떻게 전달할지. 이런 협응이 좋아지면 같은 근육량으로도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초기에는 거울에서 변화가 거의 없어도 동작은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신경계가 배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동작을 배우는 것이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리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발의 위치가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앞으로 너무 많이 숙여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신경계는 더 안정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연습은 단순히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오차를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은 반복보다 집중된 반복이 중요합니다. 10번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보다 5번을 정확히 느끼며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어떻게 누르는가? 무릎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는가?
일어날 때 숨을 멈추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움직이면 몸은 하나의 실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운동을 지루한 의무에서 흥미로운 탐구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파인만은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이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주 단순한 말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우리도 근육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강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근육에게 힘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근력 운동이 만듭니다.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고 순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움직임과 걷기가 돕습니다. 근육을 보수할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적절한 식사와 단백질이 제공합니다. 수리하고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휴식과 수면이 제공합니다. 몸이 현재 자극에 익숙해지면 조금 더 어려운 과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점진적인 증가입니다. 그리고 근육을 실제 생활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균형과 파워, 신경협응 훈련이 돕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근육 성장은 더 이상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 요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운동은 하고 있지만 하루 종일 앉아 있다면 움직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식사가 부실하다면 매 끼니 단백질 공급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다면 훈련량보다 수면 습관을 먼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같은 무게만 들었다면 작은 증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육은 있지만 넘어질 위험이 걱정된다면 균형과 빠른 힘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순간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60세 이후에 근력 운동이 소용없다는 주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주장은 왜 생겼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이 운동했지만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없었다고 해서 원리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험이 실패했을 때 과학자는 자연 법칙이 오늘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험 조건을 확인합니다. 측정 장비가 제대로 작동했는가? 필요한 변수를 통제했는가? 시간이 충분했는가? 초기 조건이 달랐는가? 해석이 잘못되었는가? 운동도 같은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2달 운동했는데 변화가 없었다면 나이가 모든 것을 막았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는 운동 강도가 너무 약했을 수 있습니다. 매번 같은 무게로 편하게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운동 시간이 길었지만 쉬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무리해 운동 뒤 며칠 동안 거의 움직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챙겼지만 전체 식사량이 너무 적었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했지만 수면이 계속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근육 크기만 확인하고 기능의 변화를 놓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변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변수에만 집중하면 바꿀 수 있는 변수까지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얼마나 움직일지는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게와 반복을 어떻게 조절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사에 단백질 공급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의 변화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생겼을 때 무시하지 않고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들이 쌓이면 몸이 받는 신호가 달라집니다. 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반복을 기록합니다. 오늘 10분 걸었습니다. 내일도 걸었습니다. 이번 주 2번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같은 운동이 조금 쉬워졌습니다. 반복을 하나 늘렸습니다. 아침에 달걀을 추가했습니다. 잠드는 시간을 조금 일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 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2달 뒤 걷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3달 뒤 장바구니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근육이 살아나는 방식입니다. 갑자기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기적이 아닙니다. 작은 적응이 쌓이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비법을 원합니다. 이것 하나만 먹으면 근육이 살아난다. 이 운동 한 가지만 하면 하체가 젊어진다. 하루 몇 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자연은 대개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한 가지 버튼이 아니라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움직이고, 적절히 힘을 쓰고, 잘 먹고, 충분히 쉬고, 조금씩 어려워지게 만들고,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 평범해서 중요하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원리를 정확히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비법은 열심히 찾으면서 단순한 기본은 무시합니다. 매일 움직이는 대신 특별한 보충제를 찾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대신 더 강한 운동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대신 운동 직후 몇 분의 타이밍만 걱정합니다. 기본 동작을 배우는 대신 화려한 기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우리가 무엇을 멋지다고 느끼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몸은 실제로 들어온 신호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근육을 깊이 이해한다고 해서 운동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흥미로워집니다. 별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면 밤하늘이 덜 아름다워질까요? 별빛이 핵융합 반응에서 시작되어 거대한 공간을 지나 우리 눈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면 감동이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그 빛이 얼마나 먼 거리를 건너왔는지 알 때 우리는 더 놀라게 됩니다. 꽃의 색이 빛의 특정 파장을 반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꽃의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꽃잎과 빛, 우리 눈과 뇌가 함께 만들어내는 경험을 생각하면 더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단순히 고기를 들어올리는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 몸은 더 신비롭게 보입니다. 뇌에서 시작된 전기적 신호가 신경을 따라 이동합니다. 근육세포가 그 신호를 받아 내부의 구조를 움직입니다.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수많은 작은 단위가 동시에 당기고 놓으며 힘을 만듭니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을 운반합니다. 운동이 끝난 뒤 몸은 사용한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합니다. 그리고 같은 요구가 반복되면 몸은 미래를 대비해 구조와 기능을 바꿉니다. 우리가 의자에서 한번 일어나는 순간에도 이런 놀라운 과정이 일어납니다. 너무 익숙해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과학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다시 질문하는 일입니다. 왜 근육은 힘을 낼 수 있을까? 왜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질까? 왜 같은 운동에 몸이 적응할까? 왜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가 달라질까? 왜 잠이 부족하면 운동 효과가 떨어질까? 이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운동은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자연을 관찰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실험실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다루는 실험실이 아닙니다. 존중하며 관찰해야 하는 실험실입니다. 한 가지 조건을 바꿉니다. 반응을 봅니다. 필요하면 조절합니다. 통증이 있다면 원인을 확인합니다. 효과가 없다면 무조건 포기하지 않고 조건을 다시 살펴봅니다. 효과가 있다면 그 패턴을 유지합니다. 이런 태도는 근육뿐 아니라 삶의 다른 문제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무 빨리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안 된다. 나는 원래 운동 체질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설명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질문을 막습니다. 의지가 약하다는 말 대신 어떤 환경에서 운동을 건너뛰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침 운동이 힘들다면 오후가 더 나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 멀어 포기한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동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지루하다면 친구와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운동 뒤 너무 피곤하다면 강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다른 동작이나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만들면 해결책도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60세 이후 근육이 살아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을 젊은 사람과 비교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몸을 정확히 관찰하는 일입니다. 지금 몇 분 걸을 수 있는가? 의자에서 몇 번 일어날 수 있는가? 벽 팔굽혀펴기를 몇 번 할 수 있는가? 어느 동작에서 통증이 생기는가? 하루 중 언제 몸이 가장 가벼운가? 운동 뒤 회복하는데 며칠이 필요한가? 식사에서 어떤 단백질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가? 잠을 방해하는 습관은 무엇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은 부끄러운 숫자가 아닙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지도에서 현재 위치를 모르면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현재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도를 찢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다음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5번 할 수 있다면 5번이 출발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20번 한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6번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변한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큰 변화는 작은 변화가 반복된 결과입니다. 나무는 하루아침에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햇빛과 물을 받아 세포를 만들고 구조를 바꿉니다.
몇 달 뒤 보면 분명히 자라 있습니다. 근육도 비슷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남기고 몇 달 전과 비교하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급함은 좋은 측정 도구가 아닙니다.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한히 기다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몇 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조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운동이 너무 쉬운가? 반복이 일관되지 않은가? 영양과 수면이 부족한가? 질환이나 약물이 영향을 주고 있는가? 동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학적인 사람은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실패를 정보로 사용합니다. 운동 계획이 맞지 않았다면 자신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이 현재 조건에 맞지 않았다는 정보를 얻은 것입니다. 계획을 바꾸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역기 운동은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의 근력 운동은 젊을 때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 근력은 외형이나 운동 능력의 문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력은 독립적인 생활, 낙상 예방, 이동 능력, 자신감과 연결됩니다. 다만 역기를 드는 행동 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운동이라는 자극이 실제 결과가 되려면 몸 전체의 조건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근육이 에너지를 사용하고 혈액과 신경의 신호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근육이 강해질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식사를 통해 복구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을 하루 한 끼에만 몰지 말고 각 식사에 나누어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뒤에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잠과 휴식을 게으름으로 보지 말고 훈련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몸이 현재 운동에 익숙해지면 반복이나 무게, 동작 범위 중 하나를 조금씩 높여야 합니다. 근육 크기뿐 아니라 균형과 빠른 힘, 실제 생활 기능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울보다 기능의 변화를 측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근육을 다시 깨우는 과정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면 근육이 자란다는 말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근육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든다는 말을 알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름을 아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원리를 물어야 합니다.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무엇이 변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을 하나의 흥미로운 실험실처럼 바라보십시오. 아주 작은 실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분을 걸어보십시오. 의자에서 통증 없이 몇 번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 식사에 단백질 공급원 하나를 포함해 보십시오. 오늘 밤 평소보다 조금 일찍 화면을 끄고 잠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뒤 다시 같은 동작을 해 보십시오. 무엇이 달라졌는지 관찰하십시오. 조금 더 편해졌습니까? 균형이 좋아졌습니까? 회복이 빨라졌습니까? 아니면 통증이 생겼습니까? 어떤 결과든 정보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계속하면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조건을 조절하면 됩니다. 몸은 여러분에게 계속 답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답을 무시하지 않고 읽는 것입니다. 깊이 이해한다고 해서 세상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을 세포와 신경, 에너지와 단백질의 시스템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몸이 기계처럼 차갑게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교함을 알수록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걸음을 한번 내딛는 동안 수많은 신호가 교환됩니다. 우리가 의자에서 일어서는 동안 뇌와 신경, 관절과 근육이 정확한 순서로 협력합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몸은 말없이 손상된 부분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60세는 몸이 끝나는 나이가 아닙니다. 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처럼 무작정 밀어붙이는 대신 신호와 회복을 살펴야 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강해질 수 없는 시기가 아니라 더 영리하게 강해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조금 무거워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힘은 한 번의 거대한 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반복되는 적절한 힘에서 나옵니다. 매 끼니의 재료에서 나옵니다. 충분한 잠과 휴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아주 조금 더 나아지려는 일관된 신호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결론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질문을 시작하십시오.
내 몸은 지금 어떤 신호를 받고 있는가? 나는 근육에 강해질 이유를 주고 있는가? 회복할 재료와 시간을 주고 있는가? 운동은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가? 나는 거울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 기능을 측정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이해하는 과정은 삶을 이해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답을 외워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가정을 의심하고 질문하고 관찰하고 다시 시도하면서 성장합니다. 근육도 그렇게 강해집니다. 사람도 그렇게 강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운동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남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 운동해야 하는지, 운동이 몸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해는 행동을 오래 지속하게 만듭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은 며칠 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궁금해하며 하는 운동은 하나의 탐구가 됩니다. 오늘 걷고 내일 관찰하십시오. 오늘 힘을 쓰고 다음날 회복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잘 먹고 몇 주 뒤 기능을 측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어떤 답을 내놓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세상의 경이로움을 빼앗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해 보이던 것 속에서 더 큰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왜 빛나는지 안다고 별이 덜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회복하는지 안다고 삶의 신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매 순간 몸 안에서 일어나는 정교한 협력에 더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아직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하고 일관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조금 움직이십시오. 조금 들어 올리십시오. 몸에 맞게 잘 먹으십시오. 충분히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더 완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작은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여러분이 평소 궁금했던 과학적 질문이나 당연하다고 믿어왔지만 막상 설명하기 어려웠던 현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현상의 이름만 외우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원리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몸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삶은 단순해지는 동시에 더욱 놀라워집니다. 이런 질문과 탐구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